포항제철 건설 초기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명운을 건 절체절명의 싸움이었으며 예기치 못한 위기는 언제나 발목을 잡았다. 특히 공기 지연은 단순한 시간 손실을 넘어 건설 비용 증가와 국제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사업 전체를 좌초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이 섹션은 공기 지연이라는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박태준 사장이 어떻게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의 기틀을 다지고 위기 극복의 DNA를 심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1971년 박태준은 호주에서 일본과 동등한 조건으로 원료 구매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희망에 부풀어 영일만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열연 공장 기초공사 3개월 지연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보고였다. 공기 지연은 인건비와 건설비를 눈덩이처럼 불려 원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설비와 원료의 인도 시점을 어그러뜨려 국가적 신용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재앙이었다. 박태준은 즉시 비상조치를 결단했다. 1971년 8월 하순, 그는 열연 비상을 선포했다. 9월 중에는 콘크리트를 무조건 하루에 300평 이상 타설해. 하루 300제곱미터를 타설하던 현장에 떨어진 이 엄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다. 목표에 미달하는 조는 문책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공사 현장은 밤낮 없는 전장으로 변모했다. 250V 조명 등이 대낮처럼 밤을 밝혔고 주 야간 돌관 작업이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우향우 정신이 강조되었다. 포철에서 우향우라는 말의 의미는 공장 건설에 실패하는 경우 공장 부지에서 걸어나가 우향우하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어 있어 죽기 살기로 일을 하자는 뜻이다. 즉,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조상들에게 죄를 짓느냐 얼굴을 드느냐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후자를 택했다. 열연 비상 기간 동안 박태준은 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전장의 최일선 지휘관이었다. 약 70cm 길이의 지휘봉은 잠시도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고 작업화를 벗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잤다. 비가 오면 판초 우위를 거치고 인부들과 함께 빗속 현장을 누볐으며 심야와 새벽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지켰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감독을 넘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려는 전투 지휘관 그 자체였다. 이 약전 고투는 기적 같은 결과를 낳았다. 비상 선포 후 불과 2개월 만에 5개월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며 지연된 공기를 완벽하게 만회한 것이다. 1971년 10월 31일 열연 비상이 해제되자 현장은 감격의 만세 소리로 가득 찼다. 1년 뒤 마침내 준공된 열연 공장에서 나온 첫 제품에 박태준은 피와 땀의 결정체라는 휘호를 남겼다. 이 성공은 단순한 공기 단축을 넘어 어떠한 위기에도 굴하지 않는 포스코 특유의 강인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강력한 리더십은 단순히 속도에만 집중되지 않았다. 그것은 세계 최고를 향한 한치의 타협도 불허하는 품질 철학으로 곧장 이어졌다. 포항제철의 성공 신화는 단지 빨리 짓는 데 있지 않았다. 그 본질은 제대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짓는다는 박태준의 절대적인 품질 제일주의에 있었다. 그는 부실공사를 단순한 실수나 결함이 아닌 국가 대업을 망치는 적대 행위로 규정했다. 그의 철학이 어떻게 현장에서 피와 살을 가진 원칙으로 구현되었는지 3가지 핵심 사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어느 날 제강 공장의 파일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박태준은 높다란 철 구조물 위에 올랐다. 그때 그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포착되었다. 레미콘이 쏟아내는 콘크리트를 받아먹던 땅속 파일들이 슬며시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공사는 즉시 중단되었고 불도저가 현장으로 달려왔다. 박태준의 밀어봐! 한마디에 불도저는 기운 파일을 건드렸고 파일은 맥없이 쓰러졌다. 심지어 옆에 똑바로 서 있던 파일마저 힘없이 무너졌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파일 길이를 맞추느라 잘라낸 자투리를 모래밭에 그냥 꽂아둔 현장이었다. 야수로 변한 박태준은 책임자를 호출했다. 책임자 나와! 그는 일본 하청을 받은 한국건설사의 현장 소장을 향해 지휘봉을 내리쳤다. 지휘봉은 단번에 두 동강이 났다. 이 자식! 너는 민족 반역자야! 조상의 피값으로 짓는 공장에서 저게 파일로 보이냐? 저건 담배꽁초야, 담배꽁초. 담배꽁초로 공사해서 되겠어? 그러니까 부실공사는 적대 행위에 해당돼. 비서가 건네준 두 번째 지휘봉마저 현장 소장의 안전모 위에서 부러졌다. 분노는 최종 책임자인 일본인 감독에게까지 향했다. 박태준의 세 번째 지휘봉이 그의 안전모 위에서 부러지고 나서야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이 꽁초 사건은 모든 현장으로 퍼져나가 부실은 곧 적이라는 원칙을 모두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박태준의 철학은 명확했다. 현장에 나오면 나는 사장이 아니라 전쟁터 최일선의 소대장이야. 전쟁터의 전쟁터장에는 인격이 없어. 욕도 하고 지휘봉도 쓰고 동요에 따라서는 발길까지 쓰겠어. 기초공사에서 큰 말썽을 일으켰던 제강공장 현장. 철 구조물 공사가 한창일 때 박태준은 솔선수범하여 90m 높이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육중한 구조물을 연결하는 주먹만한 볼트는 조금이라도 부실하게 조여지면 대형 붕괴 사고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 제대로 조여진 볼트는 대가리 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지만 부실한 것은 지저분하게 남는다. 문득 박태준의 눈에 볼트의 지저분한 대가리가 들어왔다.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그는 까마득한 추락감을 느끼며 즉시 현장 점검을 중단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불호령을 내렸다. 지금 즉시 모든 볼트를 하나도 낭비없이 일일이 확인해. 잘못 조인 볼트는 머리에 하얗게 분필로 표시하라고. 무려 24만 개의 대형 볼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400개의 흰 분필이 칠해졌고 즉시 교체되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에게 섬뜩할 만큼 예리한 육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애칭이 붙었다. 사소해 보이는 문제점에서 미래의 대형 사고를 막아낸 이 사건은 조직 전체에 투여된 강력한 예방 주사였다. 1977년 건설 8년 차에 접어든 현장은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시기였다. 발전 송풍 설비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박태준은 80% 공정이 진행된 70m 굴뚝의 기초 콘크리트가 울룩불룩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다. 그의 지휘봉이 감독의 안전모를 내리쳤고 짧은 질책 끝에 나온 명령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당장 폭파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던 나폴레옹의 말을 떠올린 박태준은 문득 하나의 문장을 완성했다. 포철의 사전에 부실공사는 없다. 이튿날 포철의 모든 간부와 외국인 기술자들이 모인 가운데 거창한 폭파식이 거행되었다. 쾅쾅쾅 하는 굉음과 함께 80%나 완성된 굴뚝은 한순간에 먼지로 사라졌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나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날리는 충격요법을 통해 해이해질 수 있는 조직 전체에 포철의 사전에는 부실공사는 없다는 원칙을 뼛속 깊이 각인시키기 위한 계산된 연출이었다. 이처럼 피로 새긴 원칙 위에 세워진 제철소는 마침내 역사적인 첫 결실을 맺을 준비를 마쳤다. 수많은 위기와 타협 없는 품질 전쟁을 거친 포항제철 건설이라는 대장정은 마침내 첫 번째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었다. 이 순간의 감격은 단순한 성공의 기쁨을 넘어 새로운 위기를 통해 더 큰 교훈을 얻고 한 단계 성숙하는 조직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1972년 6월 9일
역사적인 첫 쇳물이 나오는 날 아침, 박태주는 목욕 재개를 하며 경건하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전 7시 30분, 임직원과 건설 요원들은 숨을 죽인 채 고로의 출선구를 지켜보았다. 과연 한국 제철 역사상 최초의 대형 고로에서 쇳물이 터져 나올 것인가? 펑! 굉음과 함께 오렌지색 섬광이 터졌지만 이내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사람들의 발밑으로 꾸물꾸물 기어나오는 물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화산에서 분출하는 용암 같은 황금색 액체, 영일만의 일출처럼 찬란한 빛깔의 쇳물이었다. 나왔다! 나왔다! 순간 고로 내부는 환호의 도가니로 바뀌었다. 사내들의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고 모두가 두 팔을 번쩍 들고 만세! 만세! 박태준 역시 감격의 만세를 외쳤다. 영일만 제1고로에서 폭포처럼 쏟아진 첫 쇳물은 한국 현대 경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장엄한 순간이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1977년 4월 24일 새벽 제강 공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 운전공의 졸음운전 실수로 펄펄 끓는 쇳물 44톤이 바닥으로 쏟아진 것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의 신경계라 할 수 있는 지하 케이블의 70%가 소실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온 일본 기술자들은 완전 복구에 최소 3, 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포철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전 직원이 삭발까지 하며 한 달 내 복구라는 목표를 세우고 비상 작업에 돌입했다. 박태주는 진두지휘하며 임직원들의 영혼을 울렸다. 우리 세대는 희생하는 세대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순교자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세대여야 한다고.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정상적인 하루 케이블 포설량이 3에서 5,000m였지만 복구팀은 철야 강행군으로 하루 최대 37,000m라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을 세웠다. 일본 기술자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혀를 내둘렀고 약속대로 포철은 한 달 만에 기적처럼 공장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박태주는 이 사고를 단순히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실패를 더 안전하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교훈으로 삼았다. 사고 발생일인 4월 24일을 포철 안전의 날로 제정하여 매년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의 근본 원인이었던 운전공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단조로운 기계음을 상쇄하기 위해 라디오 음악 제공과 야간 근무 시간을 3시간 단위로 조정하고 감독자 증언을 통한 순찰 강화를 하기로 했다.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진 포스코는 이제 내부 건설을 넘어 한국 산업계의 미래를 걸고 외부의 거대한 경쟁자와 피할 수 없는 승부를 벌여야 할 시점을 맞이했다. 포항제철 1기 성공 이후 한국 경제는 철강 2천만 톤 시대를 향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는 포항제철 규모의 제2제철소 건설을 의미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를 놓고 국가 기관 산업의 미래 구도를 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상대는 당대 최고의 기업, 정주영의 현대그룹이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두 기업의 대결을 넘어 제철 산업을 국영 독점 체제로 유지할 것인가, 민간 경쟁 체제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국가적 논쟁이었다. 1978년 봄, 포철과 현대는 제2제철소의 주인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현대그룹은 중동에서 주베일 산업항 낙찰에 성공하며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여 현금 동원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다. 조선과 자동차라는 철강 대량 수요처를 가진 현대는 철강 독점 해소와 선의의 경쟁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여론전을 펼쳤다.
그러나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에 박태준의 심기는 불편했다. 그는 처음부터 독점의 경영이 아닌 제철 보국의 경영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포철은 세계 유수기관으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았고 수입 가격보다 22에서 42%나 저렴하게 철강을 공급하며 막대한 외화를 절약하고 있었다. 그에게 제철 산업은 사기업의 이윤 추구 대상이 아닌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한 기반이었다. 여론전이 치열해지자 박태준은 조선일보 선우희 주필과의 대담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명쾌하게 피력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새로운 제철소가 포철의 핵심 인력을 빼내가게 되면 신설 제청소는 물론 기존 포철까지 양쪽 모두 부실해질 위험이 커. 또한 제1공장에 있는 상태에서 제2공장을 지으면 상호 보완을 통해서 막대한 투자비를 절감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 시작하면 불필요한 중복 투자로 낭비가 엄청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 크지 않은 나라에서 국가의 중대한 기초산업을 둘로 나누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는 해외 사례를 인용하며 철의 경우에는 미국도 현재 관리가 가격 제재이고 기초물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며 분할 경쟁의 허점을 지적했다. 정부 내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청와대에서는 오원철 경제수석과 비서진이 현대를 밀었고 최각규 상공부 장관 등 관련 장관들은 포스코를 지지했다. 특히 최각규 장관은 포철의 성과와 자체 기술로 제2 제철소를 짓겠다는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아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다. 승부는 1978년 10월 청와대 경제장관 회의 이후 박정희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결정되었다. 현대 측으로 기운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은 박태준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미 결정이 끝난 듯한 분위기였지만 박태준은 자신의 모든 논리를 펼친 뒤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만약 현대와 같은 사기업이 실패하게 된다면 정부는 결국 포철에게 인수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에게 돌아갈 부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좌종은 침묵했다. 잠시 후 박정희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다. 철강은 역시 박태준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제2 제철소는 포철이 맡아야 하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극적인 승리로 포스코는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게 되었고 박태준의 위상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포항 제철의 성공은 단지 국내에서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았다. 타협 없는 품질, 불굴의 위기 극복 능력,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승리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일본의 기술자들과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의 최고 지도자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영일만의 기적은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신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1978년 12월 3기 종합준공식을 끝으로 포항제철 건설 초기부터 기술교사 역할을 했던 일본 기술단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포철을 떠나며 경이로움이 담긴 평가를 남겼다. 모든 역경을 딛고 포항제철은 단기간에 일본의 제철소에 버금가는 대규모 선진 제철소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어. 고급 인력과 최고 경영자의 탁월한 경영 능력이 합쳐져서 포항제철은 머지않아 세계 최고가 될 것이문이다. 기술을 전수해준 스승마저 놀라게 할 정도의 성장이었으며 이는 포스코의 성공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창조적 혁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포스코의 명성은 주계의 장막 넘어 중국에까지 전해졌다. 1978년 11월 신일본 제철의 이나야마 회장은 박태준에게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주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던 덩샤오핑이 일본 기미츠 제철소를 둘러본 후 뜻밖의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포철 같은 제철소를 지어주시오.
이나야마 회장은 정중히 거절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제철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데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지 않습니까? 박태준 같은 인물이 없으면은 포철 같은 제철소는 지을 수 없으문이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 박태준을 수입하면 되겠네. 이나야마 회장은 박태준에게 농담 섞인 경고를 건넸다. 박 사장님, 중국에 납치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일화는 박태준의 리더십과 포스코의 성공 방식이 당시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큰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때 이미 중국 지도부는 박태준 파이를 갖추고 있었다. 어떤 인물이 어떤 리더십과 어떤 신념으로 포철의 기적을 이룩했는지를 훤히 꿰차고 있었던 것이다. 그해 연말, 국내 언론들은 박태준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고 그를 한국의 카네기라 칭송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정계 진출 의사를 묻는 질문에 나는 철에 미친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욕심은 없어. 잘라 말하며 자신의 소명이 오직 제철 보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헌신은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국가 전체에 거대한 영감을 주었다. 영일만 모래 벌판 위에 세워진 포항제철의 성공 신화는 결코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태준이라는 탁월한 리더의 비전 아래 제철보국이라는 하나의 사명감으로 뭉친 모든 임직원과 건설 역군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부실을 적으로 규정한 타협 없는 품질 정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을 닦았고 3개월의 공기 지연을 2달 만에 만회하고 쇳물 유출 사고를 한 달 만에 복구해낸 불굴의 의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포스코 고유의 DNA를 형성했다. 나아가 국가 기간 산업의 미래를 건 경쟁에서 승리한 전략적 판단은 한국 경제가 중화공업으로 도약하는 굳건한 주춧돌을 놓았다. 이 모든 과정이 한데 어우러져 영일만의 기적을 이루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토대가 되었다. 1980년대 초 대한민국은 정치적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신군부로 불리는 새로운 권력 세력이 등장하면서 국가의 모든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다. 이러한 격변은 포스코의 존립과 박태준 개인의 진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그의 운명은 이제 막 권력을 장악한 세계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들과의 관계 설정은 포스코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 변수였다. 1980년 가을, 영일만에서 묵묵히 제철소를 지키던 박태준에게 최고 권력자가 된 전두환의 호출이 있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깊었지만 권력 관계는 완전히 역전된 상태였다. 과거 박태준이 육사 교무처장일 때 전두환은 생도였고 참모장 시절에는 같은 연대의 중대장이었다. 호통을 치던 관계는 이제 인사권을 쥔 권력자와 그 앞에 선 기업인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새로운 권력자는 박태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경제위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직을 제안하며 국가 재건에 동참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무거운 조건이 함께 따라왔다. 최고 권력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포스코 제2제철소의 입지를 건설부의 의견대로 서해 아산만으로 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박태준이 포스코를 계속 맡기 위한 조건은 동시에 포스코의 미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박태준은 포스코를 지키는 새로운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동시에 그 울타리의 강도를 시험하는 첫 번째 도전에 직면했다. 새로운 정권의 도움 요청에는 포스코의 100년 대계를 뒤흔들 수 있는 비수와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의 새로운 역할은 시작과 동시에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제2제철소 부지 선정 문제는 단순한 입지 결정을 넘어 박태준이 포스코의 새로운 울타리로서 정치적 압력에 맞서
회사의 100년 대계를 지켜낼 수 있는지 증명하는 첫 번째 시험대였다. 대립 구도는 명확했다. 신군부와 정부 내 건설부는 서해의 아산만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박태준은 과학적 데이터와 장기적 비전을 근거로 남해의 광양만이 최적지임을 주장했다. 당시의 분석에 따르면 서슬이 벌은 새 권력자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사람은 박태준이 유일해. 할 만큼 그의 저항은 목숨을 건 행위였다. 그는 논리와 데이터로 맞섰다. 아산만 일대 공무원들의 토지 소유 실태와 광양만 일대 포스코 임직원들의 토지 소유 실태를 비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산만 일대에서는 정부의 밝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났지만 광양만은 깨끗했다. 박태준은 이 자료를 포함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광양만의 타당성을 집요하게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실무진이 겪어야 했던 고초는 상상을 초월했다. 당시 설비기획본부장이었던 유상부, 훗날 포스코 5대 회장은 국보위 사무실에 불려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을 당해야 했다. 야, 너 인마 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박 사장한테 보고해서 이미 결정된 아산을 가지고 혼선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밥 먹을 데가 없으면 내가 당장 직장을 구해줄 테니까 거기 그만둬. 이러한 살벌한 압박 속에서도 박태준과 포스코 임직원들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논리와 명분이 정치적 압력을 이겼다. 제2제철소 입지는 박태준의 뜻대로 광양만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외부의 강풍으로부터 포스코를 지켜낸 박정희를 대시하는 박태준의 포스코 울타리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첫 번째 승리였다. 광양만 부지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지만 이제 허허벌판의 바다 위에 완벽한 제철소를 짓는 내부의 거대한 과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외부의 정치적 위협을 막아낸 박태준의 리더십은 이제 조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척, 즉 안일함과 타협이라는 위협을 향했다. 그는 외부 압력을 막는 방패를 넘어 조직 내부의 품질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철학을 각인시키는 단호한 설계자였다. 광양만 호안공사는 그의 품질 철학이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1983년 여름, 박태준은 문득 네덜란드의 소년 한스 브링커 이야기를 떠올렸다. 제 방의 작은 구멍을 자신의 팔로 막아 마을을 구한 소년의 이야기에서 그는 거대한 영감을 얻었다. 제 방은 작은 구멍에서부터 무너진다. 이 생각은 곧바로 대우, 삼성, 코오롱 건설 등 당대 최고의 기업들이 맡고 있던 광양만 호안공사에 대한 전면 감사 지시로 이어졌다. 초기 감사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는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무너지면 물속에서 터지지 물 밖에서 터지겠는가? 그의 질책과 함께 수중 시공 상태까지 철저히 점검하라는 전례 없는 엄명이 떨어졌다. 감사팀은 급히 잠수 기술을 배워 장마철 빗속에서 35리에 달하는 호안의 물속까지 일일이 확인했다. 감사 결과는 그의 우려가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규격 미달의 돌, 불량한 석재, 엉성한 시공 등 부실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박태준의 대응은 단호하고 극적이었다. 그는 100m 밖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간판을 부실 공사 현장에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간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예외 없이 부실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이후 공사 품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박태준의 사전에는 부실 공사는 없다는 철칙이 포스코와 협력사 모두의 뼛속 깊이 새겨졌다. 내부적으로 절대 품질의 기틀을 다진 박태준의 시선은 이제 더 넓은 세계 무대로 향하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세계 철강 시장에는 보호 무역주의의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다. 특히 미국 철강업계는 수입 규제를 강화하며
외국 기업들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그려 했다. 이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박태준은 역발상에 가까운 대담한 전략을 구상했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다. 이왕에 하는 거 최고와 손잡아야 돼. 그는 업계의 지존인 US 스틸과 손을 잡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치밀하고 전략적이었다. 그는 US 스틸의 로데릭 회장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 모두와 깊은 친분이 있던 윌리엄 호건 신부를 통해 교두보를 놓았다. 포덤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가톨릭 신부였던 호건 신부는 박태준의 뜻을 로데릭 회장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지금 자네가 포스코와 손잡지 않으면은 박 회장은 다른 회사와 합작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그의 조언은 콧대 높은 로데릭 회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국 철강업계의 지존의 위상을 보여주듯 로데릭 회장은 개인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다. 그의 방한은 합작 사업의 성공적인 발판이 되었다. 그는 포스코의 장기적인 경영 비전, 직원들의 높은 사기와 근면한 자세,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장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그의 눈에 비친 포스코는 이미 동등한 파트너가 될 자격이 충분했다. 마침내 1986년 4월 1일 포스코 창립 16주년을 맞은 날 역사적인 결실이 맺어졌다. 포스코와 US 스틸이 50대 50 지분으로 합작한 UPI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US 스틸 피츠버그 공장의 성조기와 함께 태극기가 휘날리는 상징적인 장면은 포스코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정희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잃고 허허벌판에 섰던 포스코는 박태준이라는 새로운 울타리 아래에서 더욱 강하고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의 울타리는 세 가지 거대한 위협을 막아서며 그 견고함을 증명했다. 그는 광역만 입지 사수를 통해 노골적인 정치적 압력에 맞서 회사의 100년 대계를 지켜냈고 호환공사로 내부의 안일함과 부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 절대 품질의 문화를 각인시켰다. 또한 그는 US 스틸과 합작하여 세계 시장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는 방패이자 내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구심점으로서 박태준의 리더십은 포스코가 단순한 철강 회사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었다. 그의 삶은 한 리더가 어떻게 스스로 조직의 울타리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시대를 넘어선 유산을 만들어내는지를 증명하는 역사가 되었다.